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론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촬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수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제가 간략하게 촬영을 해놨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내용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처음 페이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무역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 시험은요, 총 과목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4과목 중에서 제일 처음에 배치되어 있는 1교시에 배치되어 있는 과목이 사실은 무역 규범입니다. 근데 이 무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2교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무역 계약이 먼저 나와 있는 이유는요, 무역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영수증을 받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좀 넓어지게 되면은 그게 무역이거든요. 근데 무역 규범 내용은 법입니다. 즉 관세법하고 대무역법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무역을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을 들으면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요 순서는요, 우리가 무역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중간 부분에 넘어가면서 무역 계약이 나오니까 그 점은 좀 참조하시고, 실제 나중에 시험을 보셨는데 무역 계약이 아니라 무역 규범이 먼저 나왔네 라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무역 계약 파트의 목차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제1부라고 되어 있고, 이 무역 계약 내용 중에서 뭐 1장부터 쭉 나와 있죠. 마지막에 무역 클레임까지 쭉 나와 있고, 요게 이제 무역 계약 파트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4과목 중에서 무역 영어 과목 있죠. 이게 다른 3가지 과목의 영문 버전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3과목을 잘 공부하시면 사실은 무역 영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문제 정답률도 좀 높아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3과목에 해당하는 이론적인 내용들이 무역 영어 내용들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영문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2과목에 비해서 이 무역 계약 같은 경우는 무역 영어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분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쉽기도 하지만 그렇게 분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학습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1부에 이제 무역 계약 나와 있고, 그 비중을 보면은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28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인코텀즈, 비엔나 협약, 뭐 무역 계약, 실무, 이런 무역 계약에 대한 내용들, 정말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화증권,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운송이 포함되게 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운송 이론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이 무역 계약 실무 파트에 비해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파트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1부 보면요. 거기 무역계약 주요 키워드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앞에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요 1부를 끝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사실은 제가 언급을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체크리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1부를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어놨고, 그거에 해당하는 페이지들이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을 보시도록 할게요. 무역계약의 기본이라고 나와 있죠. 사실 뭐 여기에는 어떤
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든지 뭔가를 막 외워야 된다라든지 사실은 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계약 기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저런 내용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무역계약의 의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무역이라는 말이랑 계약이라는 말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익숙해요. 사실은. 그래서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 계약에 따라서 시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앞에 무역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는 무역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혹은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의무 이행, 권리 주장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역은 상품의 이동이 비교적 가까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가 간의 거래로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엄청 과거에는요. 운송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옆집 아니면 저기 건넌 마을 정도의 사람들하고만 거래를 하던 게 이제는 배, 비행기, 철도, 자동차, 트럭 이런 것들이 막 운송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운송 용기도 발달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장거리로 거래가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무역의 정의 보면은 보통 무역이라고 하면 그래서 국제 거래를 얘기를 해요. 국내 거래하면서 무역한다라고는 잘 얘기 안 하는 거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타이틀 자체가 International Trade입니다. 국제 무역.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로 물품의 국제적 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의 양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의 의무와 거래 조건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은 뭐 우리 이렇게 국제무역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무역업에 좀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무역을 전공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내가 무역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인데 무역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은요, 제가 좀 최대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 이론을 닦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실 뭐 아시겠지만 셀러하고 바이어죠. 셀러,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바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명칭이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바꾸면은 매도인과 매수인이라고도 불릴 수가 있고 수출자 그리고 수입자라고도 불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판매자, 구매자. 사실은 이런 명칭들은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양 당사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뒤쪽에 가시면은 우리가 관세법도 배우실 거고 대무역법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각 무역 규칙들도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이나 규칙들을 보면은 당사자의 명칭이 결국에는 얘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명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거는 셀러하고 바이어 간의 문제가 메인이에요. 물론 운송인이나 이런 다른 기타 당사자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사실 국제무역사 시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칭들이 많이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무역의 특성 및 분류. 무역은 국제거래를 의미하고 크게 엑스포트, 수출과 임포트,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수출 장려 국가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수출만이 무역이냐 혹은 수입만이 무역이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통합해서 우리가 무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번에 무역거래 시 고려사항. 요거를 보시기 전에 제가 우리 어차피 요 내용은요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거래가 조금 넓어지게 되면은 이게 국제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내 유사한 사례들이 있으면 제가 그걸 갖다가 자꾸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겠죠. 하나는 오프라인.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온라인. 요즘에 뭐 인터넷 거래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오프라인 거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근데 국제 무역이다.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오프라인 거래를 하겠대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무역은 대부분 다 이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국내 거래에서 온라인 거래를 하게 되면요. A라는 사람이 물품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이 물품을 보내주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해요? A는 B한테 대금을 결제를 할 거고요. B는 A에게 물품을 보내주기 위해서 운송 의뢰를 할 거예요. 혹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운송 과정 중에서 물품이 파손됐을 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에도 가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얘가 A 국가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고 얘가 B 국가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결제 당연히 해야겠죠. 운송도 범위가 훨씬 더 넓어져요. 보통 이제 국가 간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국경을 넘어가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그게 좀 제한적이죠. 그래서 뭐 바다를 건너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서 해당 물품에 대한 보험에 가입도 해놓고요. 여기까지는 국내하고 얼핏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 해외 직구 좀 해보셨어요? 해외 직접 구매라고 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주문해서 내가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해외 직구를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해외에서 물품이 들어오는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뭐죠? 세금이에요. 해외에서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관세, 그리고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도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요. 그래서 부가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들은 뒤쪽에서 우리 무역규범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요 세금에 대한 얘기를 왜 했냐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요. 해외에서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뭘 해줘야 돼요? 내가 이 물품을 수입을 하려고 한다, 가지고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수입이든 아니면 수출이든 관계없이 요 신고는 해주고요. 이렇게 신고하는 절차를 우리가 통관 절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통관을 하게 되면서 세금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물품이 하자 있는 상태로 통관됐다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100개를 구매를 했는데 50개만 신고를 했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무역거래 시의 고려사항은요. 이렇게 운송이나 보험에 대한 처리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 통관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내용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아래 보시면 무역 체결의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엄청 상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무역 체결은 이런 타임라인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고 보시면은 뭐 시장 조사, 거래처 선정, 거래 제한, 상품 조회, 구매처 회신, 신용 조회, 그다음에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 좀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위에 나와 있는 시장 조사부터 신용 조회까지는요. 사전 준비 작업이에요. 실제로 거래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물품들을 거래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아보는 단계이고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청약 단계부터입니다. 그래서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은요.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보시면 무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의 부분 보면
본질적으로 국내의 매매계약과 동일하나 국제상관습이 적용이 되며 국가별 무역관리로 비롯되는 내용상, 절차상 제약이 가해진다. 자, 여기 지금 국제상관습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이 상관습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이미 그 거래 당사자 간에 뭔가 암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건물이 있고 건물 1층에 여기가 꽃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페가 있습니다. 커피집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 우리 이 건물에서 만나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 커피집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 건물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만 하더라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딜 가요? 여기를 가게 돼요. 뜬금없이 여기로 가지 않겠죠.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된다면 얘기를 하겠죠. 자, 오늘은 꽃집에서 만나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확립되어 있는 것도 상관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우리 무역거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구라든지 아니면 공항, 특히 이제 항구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 특정 항구별로 갖고 있는 상관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한국에 있는 인천항 아니면 뭐 부산항 이런 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LA항, 롱비치항 이런 쪽까지 상관습이 다 고려가 돼야겠죠. 함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상관습,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법 이것만을 주장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무역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설명이 보면 일반 매매계약처럼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은 아래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시고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게 좀 중요해요. 계약서가 사실은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계약이라서 클레임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분류식 계약이라고 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좀 보시고 자, 거기 두 번째 문단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매매 계약의 법적 성질, 무역 계약의 법적 성질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낙성 계약. 영문 명칭 같은 경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Consensual Contract라고 해서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계약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요물계약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읽은 거는요. 요물계약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요물계약은 뭐냐면 물건을 A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으면 B한테 물건을 주고 B도 그거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을 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보는 게 요물계약입니다. 근데 무역계약은요. 낙성계약이에요. 그냥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 일방에 의해서 행해진 청약과 거래를 하자라는 제안이에요.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이다. 물품의 점유, 소유권, 위험 이전과 문서 작성이나 문서 교부가 성립 조건은 아니나 실무로는 통상 문서로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Bilateral Obligation Contract. 자, 얘는 지금 쌍무계약이라고 써져 있죠. 요게 이제 의무할 때 그 무거든요. 근데 쌍이라고 한다면은 양 당사자 간에 모두 의무가 발생하는 종류의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매수인한테 물품을 보내줄 겁니다.
매수인은 어때요?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니까 대금을 지급해 주겠죠. 얘는 물품을 공급할, 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계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매매, 교환, 임대차, 청부, 고용 등은 모두 쌍무계약이고 이에 반대되는 것이 편무계약, unilateral contract이다. 이 편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일방만 의무를 갖고 있는 계약이에요.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됨에 따라서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계약으로서 매도인은 물품 인도의 의무, 매수인은 그 대가로 대금 지급 의무를 갖는 계약이다. 쌍방이 서로 대가관계에 위치하므로 채무이행, 소유권 이전, 위험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당사자 일방만 상대방에게 의무가 있는 계약이에요. 자, 그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요즘에도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요. 벽에 현상 수배 전단 이런 것들 붙어 있죠. 보통 그런 것들 우리가 현상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상 수배 전단이나 이런 것들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은 자,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현상 광고를 만들어서 게시한 경찰은요,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게시를 했으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서 그냥 지나가요. 왜요? 저는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사자 중에 일방만 의무가 있는 계약의 하나의 예시로서 우리가 현상 수배 전단이라든지 현상 광고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또 뭐 예를 들면은 증여라든지 상속 이런 것들도 당사자 일방에게만 의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3번 Remunerative Contract. 명칭이 뭐예요? 유상계약이죠. 자, 요거는 그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성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 재산적 출손에 대한 상호 의존 관계는 각 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계약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범위는 쌍무계약보다는 조금 더 넓은 계약이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즉 편무계약도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제 조금 표를 한번 그려보면은 유상계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쌍무계약이랑 편무계약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유상계약에 속하는 것은 민법의 전형계약 가운데에서는 매매, 교환, 현상광고,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전적인 대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상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 4번이 사실 좀 분량이 좀 적긴 하지만 이 나머지 3개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명칭이 분료식 계약이라고 나와 있죠. 자, 분료식 계약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포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요식행위가 필요 없는 계약이다라는 의미예요. 요식행위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있겠죠. 즉, 바꿔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이죠. 계약의 형식에 관하여 어떤 요건도 필요가 없는 계약이다.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를 서면, 그 밖에 일정한 방법 등의 구애됨이 없이 당사자 간의 자유전달 의사에 의해서 체결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 방식은 구두, 서면, 일부 구두, 일부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즉,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이게 정해진 요식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으면 작성해도 돼요. 작성하기 싫고 그냥 구두로만 합의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딱 정해진 양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분료식 계약은요,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계약서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이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는지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A가 B한테 내가 공급해준 물건은 사실은 $10라고 생각을 하고 공급을 했다 라고 했는데 B는 나는 근데 이거 $5로 생각하고 구매 계약 체결한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록 이렇게 분류식 계약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작성을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내려와서 무역계약의 종류 보시도록 할게요. 무역계약이 1번 보시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 계약이 나와 있고 2번에 마스터 컨트랙트 포괄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개별 계약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지금까지 쭉 보셨던 내용이에요. A하고 B하고 단발성으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물품을 내가 100개를 공급해야겠다. 공급을 받아야겠다. 그러면 대금 지급을 얼마 해줘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단발성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좀 적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계약건에 맞춰서 모든 용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상황이 고려가 될 테니까 뭔가 논란이 생길 만한 여지가 없을 수가 있겠죠. 대신에 조금 안 좋은 점, 우리가 단점은 뭐예요? 귀찮은 거죠. 평소에 집에서도 좀 귀찮아하거나 그러면 잘 안 움직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계약서를 건별로 계속해서 작성을 해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인데 뭘 이걸 또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조금 불만도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 거래 시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떤 품목에 대한 거래가 성립이 되면 품목별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그 해당 거래가 완료가 되면 계약은 끝나게 되는 거죠. 매 거래 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한 후에 수출입 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상대방과 최초 거래 시나 거래 초기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말씀드렸듯이 격지자 간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끼리의 거래를 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물품을 내가 아무런 보증 없이 보내줘도 괜찮나? 물품값은 제대로 받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돈을 미리 먼저 보내줬을 때 과연 물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엉뚱한 물건이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거래할 때 신뢰성이 아직은 없을 때에는 이렇게 건별 계약을 체결을 해서 정확하고 논란이 없게 계약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번에 마스터 컨트랙트 나와 있죠. 포괄 계약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약이 맞아요. 근데 우리 기업, 뭐 회사 이런 데들 보면요. 그런 물건들을 해외에서 구매해 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국내에 다시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원재료 자체를 국내에 공급하거나 하는 경우가 비즈니스죠. 그래서 항상 거래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좋을까요? 이 마스터 컨트랙트 포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장기간 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동일한 상품을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매 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연간 또는 장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마다 거래 상품을 선적해 주는 경우에 계약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1월, 2월, 3월 이렇게 돼 있고 총 900개의 물품을 1월에 300개, 2월에 300개, 3월에 300개 이렇게 공급을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괄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1년치 계약을 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근데 이런 경우죠. 내가 물건을 구매를 해와가지고 이게 1년 내내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어떤 물건들을 보면은 1년 그 배리어 안에서 보면 어떤 특정 시기에는 물건이 굉장히 잘 팔리고 어떤 특정 시기에는 잘 안 팔리는 그런 계절을 타는 물건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월에 300개, 2월에 300개, 3월에 300개를 고정시켜 놓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내가 연간 10,000개를 구매를 할게. 근데 1월 달은 조금 잘 팔리니까 뭐 1,000개, 1,000개, 1,000개. 근데 좀 안 팔리는 달은 500개. 이런 식으로 수량을 해당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은 1년 내내 계약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계약 방식인데 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1년 동안 거래를 쭉 하다 보면은 중간에 물품을 만드는 사람이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뭐 A라는 걸 썼는데 갑자기 B라는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가 같은 경우에도요.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을 텐데 원재료의 가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물품 단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 계약은요. 편하긴 편해요. 한 번만 작성을 해놓으면 되니까. 근데 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라든지 혹은 뭐 달라지는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거기 아래 수출입거래 당사자는 당사자 간의 향후 수출입거래 준칙으로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요.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양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통 이런 것들은 계약 조항에 삽입을 해서 확정을 하더라 라는 내용들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조건 협정이라고 하고요. 수출입 본계약으로 작성하며 여기에는 개별계약 체결 시 무역계약서의 이면 약정사항에 포함되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사항과 거래 건별로 오퍼나 오더를 확정하는 방법 등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요번 달은 500개, 다음 달은 뭐 800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사표현을 하고 어떻게 확정할 건지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거래 시에는 총괄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서 간단한 오퍼나 오더를 교환함으로써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Agency Agreement, 대리점 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무역 거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본인 대 본인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조금 애매한 게 본인 대 본인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본인이 체결한다라는 의미예요. 매도인은 본인이 나왔는데 매수인은 대리인이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 대 본인 거래라고 쓸 수가 없겠죠. 수출업자가 자신의 판매 대리점을 통하여 근데 이제 이때 대리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누군가 좀 바쁘니까. 해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거나 수입업자가 자신의 구매 대리점을 통하여 해외의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리인에게 일부 넘겨주겠죠. 자, 이런 종류의 것들은 대리인인 당신이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든지 그러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나의 허락을 획득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라든지 이러한 대리인의 권한을 한정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판매 대리점 계약은 수입 국내의 판매업자가 수출업자와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입국 내에서의 물품 판매 및 각종 부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 판매 대리점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겠죠. 판매를 대리해주는 사람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네들은 계약을 대리해주는 사람이었고 내 판매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들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구매 대리점 계약은 수출국 내 구매업자가 수입업자와 구매 위탁 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국에서의 물품 구매 각종 부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결국에는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수출국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매자가 본인의 대리인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은 서로 같은 국가에 위치해 있으니까 언어도 동일할 거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겠죠. 자, 4번 한번 볼게요. Licensing Agreement, 라이센스 계약입니다. 우리가 라이센스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어요. 보통 그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명칭이 Driving License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서 기술이나 기술과 결합한 상품의 거래가 국제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거래는 기술 그 자체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제부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기술의 보유자인 특허 노하우권자로부터 일정 기간 독점적 사용권을 허용받는 라이센스 계약이 대부분이다. 내가 어떤 특정 상표에 대해서 주인이에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자, 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내 권리를 대신 사용해봐라. 그러면서 뭘 받아요? 돈을 받아가겠죠. 그래서 이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Licensing Agreement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특허나 아니면 상표권, 저작권과 같은 독점적 권리의 보유자가 타인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 특허 라이센스와 노하우 라이센스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보통은 양자를 포괄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굳이 뭐 구분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권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뭐를 지급해요? 제가 아까는 그냥 돈을 지급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보통 로열티를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로열티 하면 많이 들어보셨죠? 로열티. 그래서 그 권리를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로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명칭도 있어요. 보통 라이센시에게는 개량 기술을 우선적으로 라이센서에게 허용하는 그랜트백, 품질 유지 의무, 기술료, 지불의 의무 등이 부과가 된다. 그래서 라이센시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센서에게는 기술 정보의 제공 의무, 라이센스된 특허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라이센서라고 하면 권리를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라이센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당 권리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뭘 지급해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한다. 라는 겁니다. 자, 5번.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 자, 조인트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같이 뭔가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아니면 둘이 모여서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국제 합작 투자 사업은 일반적으로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회사, 공범인 등이 있으며 특정 사업의 공동 수행을 위해 상당 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현금 출자 외에도 기술, 제조 방법,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채자산 등 다양한 합작 투자의 목적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좀 어떤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회사다라고 한다면 핸드폰 회사가 만나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이 핸드폰에 대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다른 회사들,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그 우리 자동차 보면은 핸드폰하고 연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물론 이제 지금도 물론 블루투스로는 연결이 되지만 그건 굉장히 좀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실제 핸드폰이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뭐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6번의 exc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입니다. 독점 계약 뭔가 느낌이 오시죠? 어떤 특정 품목의 수출입에서 수출업자는 수입 국가의 지정 수입업자 외에는 동일 품목을 오퍼하지 않으며 또 수입업자 역시 수출국의 다른 수출업자로부터는 동일 품목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맺어지는 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둘만 거래하자라는 거예요. 수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 국가 내에서 물품을 공급하지 말아달라 라고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고요. 수출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신 외에는 내가 해당 국가의 물품을 판매하지 않을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해 줄게 라고 하면서 체결하는 계약이 exclusive contract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 독점 계약 있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줘요. 문제에서는. 네모박스 딱 해놓고서 한 점 3개 정도 이 계약은 무슨 내용이다. 어떤 때 사용하는 거다. 뭐 이러한 주의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거를 고르는 문제 형식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를 조금 몇 개를 엮어서 나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엮어서 나온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조인트 벤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독점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주고서 각각의 설명에 맞는 내용을 골라라. 맞는 타이틀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하나가 메인이고요. 많아도 한 2개 정도까지만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에 4번 가볼게요. 기타 무역의 종류입니다. 자, 이외에도 무역은 그 종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직접 무역, 다이렉트 트레이드죠. 외국의 수출입 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무역 행위, 즉 무역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직접 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다른 당사자를 끼질 않아요. 그냥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간접무역, 인다이렉트 트레이드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거래 당사자가 제3국의 중개인에게 거래를 의뢰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자, 이 간접무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인데 이 둘이 서로를 못 찾는 거예요. 혹은 서로를 찾았더라도 뭔가 저 사람하고는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C라는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A가 C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물품들을 어디에다가 팔고 싶다. 구할 사람을 좀 찾아달라.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B는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구하고 있는데 나한테 물건을 팔아줄 사람을 좀 찾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C는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간접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아래 보시면요. 중개무역이랑 그 다음에 이로 붙는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 한번 읽어보고 나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무역거래의 당사자인 양국 외에 제3국이 중개하며 대금 결제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이루어지고 제3국 중개자는 수입업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방금 설명드렸던 저 간접무역의 일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간접무역, 즉 중개무역을 하기 위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 중개무역은 뭐 엑스포터하고 임포터 이렇게 두 당사자가 나오면서 한 명이 추가로 나오죠. 중개해주는 중개인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아간다 라고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무역은 사실은 크게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게 많이 헷갈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개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어디서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일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이렇게 많이 보시죠. 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에 갔을 때 그 부동산 중개사 그분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한테 내가 물건을 바로 구매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집이 있는 사람이랑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하고 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서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개는 항상 수수료를 받아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그 아래 보시면요, 뭔가 비슷하게 써 있죠. 뭐 써 있어요? 중개무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지우고. 지금 보셨던 게 중개무역이고요. 이제 보실 게 중개무역이에요. 자, 얘는 A하고 B가 나와 있을 때 C가 이렇게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개무역은요, A가 B에게 물품을 판매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B가 이 물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한 $10에 구매를 했어요. 단가. 그거를 C한테 $12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죠. 본인이 실제로 그 거래 안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한번 구매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해요. 그래서 뭘 남겨요? 차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는 이렇게 차익을 남긴다. 중개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도요. C는요. 그냥 이렇게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정도,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적 자유로운 역할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 다음 거래가 성사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거래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하나가 다른데 요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래서 이 중개무역의 영문 명칭은 merchandising trade고요. 중개는 intermediate trad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회무역 보시면 roundabout trad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입국이나 또는 수출국에서 해당 품목, 외환 등의 규제가 심할 경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제3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자, 뭔가 이제 그 어떤 특정 국가에서는 자, 저 국가하고 거래하지 마. 저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물품들은 구매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국가가 아니고 다른 그 옆에 있는 국가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물건을 이렇게 받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B하고는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B가 C한테 보내고 C한테서 물건을 받겠다. 뭐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규제가 심한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보통 국제기구에서 이런 그 국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뉴스에 좀 많이 나오죠.
자, 다음에 통과무역이에요. Transit Trade라고 해서 통과무역은 수출업자의 이동 과정에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국가에 송부되는 경우에 제3국의 입장에서 본 무역거래 형태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있고요. 여기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중국에서 물품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한국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품이 한국으로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국내 운송을 통해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배 타고 갈 거예요. 물론 부산 쪽에서 가장 많이 출발하긴 하지만, 자, 요런 경우에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무역이 되네 라고 해서 통과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ransit Trade. 자,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차피 물건이 여기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고 그냥 통과만 되는 건데 왜 이 국가에서는 그냥 허용을 해주느냐. 괜히 일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뭐가 발생해요? 한국항에서 물품을 내려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가가치도 창출이 되고요. 그거를 이 특정 항구로 가지고 오는 내륙 운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나쁜 그런 무역 형태는 아니고, 이게 이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더라도 무역 관련된 조금 이제 어떤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절충 교역 거래 방식. 무역 거래 시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그 물품을 수입하는 대신에 부속품은 국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도 함께 받는 교역 방식으로서 방위산업이나 항공기 산업에 적용되는 거래 방식이다. 자, 요거는요, 그런 걸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투기,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한국의 기술력이 조금 안 돼가지고 전투기를 국내에서 생산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구매를 해오게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미국 쪽에서도 좀 많이 구매를 해오는 편이고, 근데 이 전체 그냥 전투기를 통으로 구매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기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볼트라든지 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전투기를 만들 때에는 우리 한국에서 공급되는 볼트하고 나사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절충 교역 거래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우리 OEM이라는 말은 많이 좀 들어보셨죠? 물품을 해외에서 만들어주고 나서 거기에다가 그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의 브랜드명이라든지 상표를 부착해서 공급을 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마트라든지 가보면요, 식품 코너에 가면은 이 OEM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고, 다음에 주문자 개발 생산 OD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물품을 만들어주던 이 OEM 업체가 조금 더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물품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물품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받는 거예요. 특정 국가에서 연락이 오게 되겠죠. 내가 이런 종류의 물품이 필요하다. 카탈로그를 봤더니 이게 적합해요. 그러면 이거 물건 공급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부착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표를 부착해서 보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OEM하고요, ODM 같은 경우에는요, ODM으로 봤을 때에는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상품 계약이,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계획,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구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된다 보시고, 다음에 현지 조립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knockdown trade라고 해서 조립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래처의 상품이 아닌 부품을 수출 및 수입하고 실제 수요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입을 말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모가 조그만 거는 물론 조그마하겠지만 큰 거는 엄청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운송도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수입해서 들어올 때에는요, 분해를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국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볼트 조이고 나사 조이고 하다 보면은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물론 핵심적인 것까지 다 분해해갖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핵심적인 건 좀 남겨두고 겉에 곁다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분해해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해서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지 조립 생산 방식 knockdown trad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짝 보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특정 거래 형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